국제정치 공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희가 20분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강연료도 바로바로 입금해 주셔야 이제 그 참가 가능하다고 통지를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오신 분들은 적극적 참가 의지가 매우 강한 분들입니다. 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열성적인 팬들을 앞에 놓고 강연을 하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앞에 있으면 교수가 되게 피곤합니다, 솔직히. 뭐 별의별 걸 다 읽고 와서 물어보거든. 뭐 근데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잖아요, 그죠? 하여간 뭐 여러분들 국제 정치는 저는 우리 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국제 정치 필수입니다. 뭐 우리는 그거 모르면 나라 망가지잖아요, 그죠? 센 나라는 국제 정치 몰라도 대충 되는데 우리는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몇 년 전에 책 쓸 때 그 일장의 제목을 한국인의 필수 과목 국제 정치학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필수 과목인데 한번 뭐 그래도 공부하면 이거 재밌어요. 공부하면 국제 정치학은 지루하지도 않고 또 매일 뭐가 터져주니까 분석할 일이 쉬장케 일어나고, 우리가 이거 몇 회예요? 129회? 네. 상상이 안 되는 회수까지 온 겁니다. 얘기가 계속 얘기거리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 우리 뭐 열심히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오늘 처음으로 해주실 말씀은 트럼프 내각 1차 내각 얘기입니다. 저희가 한번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속속들이 네, 빈자리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곳곳에서 연구소, 뭐 학회 이런 데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어떤 외교 정책을 필지가 이제 무지하게 궁금한 거죠. 우리한테도 그렇고 세계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가 중요한 거는 미국의 중동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 정책, 뭐 대일 정책, 뭐 전부 우리한테는 다 직결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연구소, 뭐 학회 이런 데서 세미나가 엄청 많습니다. 요새 그 제가 이제 트럼프를 마쳤다는, 대통령 마쳤다는 그 공덕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그 할 때마다 뭐 토론자 아니면 발표자로 다니는데, 지금 미국 트럼프 내각이 이제 구성되는데 한마디로 안보 내각은 다 군인들로 하고 있다라는, 그게 아주 무지한 특징입니다. 근데 그 군인들이 다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은 어떤 정책이 나올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이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한번 뭐 분석을 한번 해보죠. 뭐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나올지 이걸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도 한번 보고 누가 됐는지, 이 사람들 성향이 어떤지. 아직 내가 이제 다 공부는 못했습니다. 그 책들을 쓴 사람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마이클 플린 같은 사람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이제 구입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그 책의 일부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읽어봤는데 사서 봐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그 면면이 나오겠죠. 어떻게 그 사람이 할지. 그런 얘기를 오늘 뭐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본인의 말도 굉장히 직설적이고 정확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아이오와 주에 가서 당선 사례 연설을 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China is going to start playing by our rules. 이제 중국은 미국이 정한 룰에 의해서 이제 게임을 맞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거 말고 제가 요 며칠 전에 사뒀다가 안 읽고 있다가 내가 지금 쓰는 책을 좀 참고하느라고 읽은 책이 있는데, 캐나다 학자가 쓴 거예요. 캐나다 여자 교수가 쓴 건데 이름도 아주 좀 발음하기 어려워요. CARLA 칼라, 그리고 NORRLOF 놀로프. 칼라 놀로프라는 그 여자가 쓴 책인데, 책 제목이 America's Strategic Advantage, 미국의 전략적 이점. 그러니까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전략적으로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몇 가지 미국이 애타적인 나라라고 이렇게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알트루이스틱, 우리는 다른 나라를 다 이렇게 방위도 해주고 지켜주는 나라지, 미국은 특별한 나라야.
그러면 이제 미국이 상당히 그 우호적인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질문이 미국도 보통 나라랑 똑같이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다. 그리고 이 트럼프가 들으면 그 말은 좀 싫어할 것 같아요. 미국이 세계 무역을 통해서 손해본 건 아무것도 없다. 적자 봤다고? 그 적자조차 너네한테 다 유리한 거다라는 식으로 쓴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국제 경제학자인데 그 현실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한테 밀릴 수가 없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한테 밀릴 수 없다. 그게 파워폴리틱스의 본질이죠. 게임하는 거가 다 미국이 정한 게임이기 때문에 미국이 1년에 7천억 달러씩 적자 본다는데 그 적자를 몇십 년 보고 버틸 수 있다는 거는 그 미국이 그거 갖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로 봐야 된다는 식으로까지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미국이 퍼블릭 굿이라는 게 있죠. 뭐 공기 같은 게 사실은 퍼블릭 굿이에요. 네, 공공재. 미국의 세계의 공공재를 제공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다 사실은 아니고 그거는 환상이라고 이 사람이 썼습니다. 그 책에다가 환상이고 미국은 세계로부터 가장 많은 이득을 얻어가는 나라다. 왜냐하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아주 그 심플한 논리죠. 가장 강한 나라가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만 나라가 내가 미국하고 협상해가지고 말이야 미국을 골탕 먹였지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조금 이따 골탕 거꾸로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했는데 무슨 이제 협상을 했어요. 아 내가 아주 유리하게 했지. 미국이 이제 유리하게 했다는 것을 이제 조금 있다가 내가 불리하다 그러면은 다시 하자고 그러겠죠 당연히. 제가 그 말은 아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어떤 아주 원로 외교관 한 분이 그 뭐 점심 같이 먹자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같이 힘이 강한 나라는 외교가 필요 없대요. 그리고 힘이 약한 나라는 외교하기가 거의 외교를 못 한대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분 얘기가 아주 명쾌한 짧은 말인데 외교는 주목과 정보 가지고 한대요. 근데 작은 나라들은 주목과 정보가 딸리고 큰 나라는 주목과 정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참 그게 그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지금 하나 TV에서 하는 요 프로는 우리가 이제 이 관점은 현실주의 국제정책입니다. 이게 국제정책에서 제일 그 도미넌트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보는 이론이 많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가장 이 큰 시각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이론이 조금씩 다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최근에 이론이 그 미어쉐이머 교수가 이제 대표하는 공격적 현실주의라는 그 관점에서 우리들이 쭉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격적 현실주의에 대해서 이게 딱 이 머리에 입력이 되면은 세상이 분석하기가 이렇게 좀 쉬워집니다. 그림이 보여요.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책 2판을 이제 그저께가 7일인가? 7일 밤에 출판사에 다 해서 보냈습니다. 최종 교정세를 넘기시고 이렇게 내 역자 2판 서문까지 써가지고 그래서 당분간은 출판사에서 또 그거 계약하기 전에 내자고 이제 하고 있는데 뭐 그 책도 나오면은 2월 중으로는 이제 나올 수. 계약하기 전이니까 이제 3월보다 빨리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출판하시는 분이 또 송이껏 만들다 보면 시간이 늦어질지 모르는데 일단 계획은 3월이 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그 미국 저자한테 서문을 써달라고 보냈더니 1판은 서문을 길게 써보냈습니다. 2판 서문 짧은 거 하나 써달라고 그랬더니 10장 자기가 고쳐 쓴 것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서문이다. 그 10장의 제목이 옛날 10장은 21세기 세계 정치였는데 이번 새로 나온 책의 10장은 중국은 과연 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있나? 그러니까 Can China rise peacefully? 중국은 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 그 사람 답 No. 그러고서 그 옆에 왜 안 된다는 걸 자기네대로 다 썼어요. 그 말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에 의하면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평화롭게 무엇이 이루어지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둘이 전부 다 나쁜 나라가 아니에요. 둘이 다 힘이 센 나라인데 힘이 센 두 나라가 평화적으로 등수를 바꾸는 적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인데 그 두 나라가 평화적으로 자리를 바꾼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자리를 바꿀 줄 알고 2030년에는 중국이 1등이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2030년에 만약 중국이 1등이 되려면은 2028년, 29년에 3차 대전 나가지고 미국이 지면 중국이 1등 됩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던 외교관이 혹시 조 대사님 아니십니까? 아 그분 아니에요. 그분보다도 네. 더 원로, 더 선배. 네. 예. 그 조 대사님은 똑같은 얘기를 좀 점잖게 표현하셨는데 국력의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협상력에도 차이가 생긴다. 그러면 그래서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절대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 외교할 때 건보트 디플로머시 또는 건십 디플로머시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건보트라는 게 요새는 이제 건보트가 아니라 항공모함이죠. 옛날에는 그 이 군함 중에 건십이라는 게 있는데 함포 외교. 함포 외교 네. 해가지고 거긴 정말 장독만한 폭탄을 쏩니다. 그런 군함들이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교관들이 그 군함이 있는 외교관은 외교에서 이기고 그 군함이 없으면 외교를 못하죠. 네. 그래서 그 아예 용어가 건보트 디플로머시 또는 건십 디플로머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외교에 이기는 거는 뒤에 해군이 따라가니까 이기는 것이죠. 지금은 뭐 항공모함이 따라다니는 거고, 그래서 그 네. 국력은 외교력입니다. 그래서 건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국경을 바꾸거나 협상을 원활하게 하는 도구라고 그렇죠. 누가 네. 그래서 그 이제 프리드리히 대왕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이 무기가 동원되지 않는 외교는 악기가 동원되지 않는 음악회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그 냉정한 얘기죠. 무기가 동원되지 않는 외교는 악기가 없는 음악회 같다. 재미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군사력하고 외교가 이렇게 우리는 외교가 끝나면 군사가 시작되고 군사가 뭐 또 끝나면 외교가 시작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이나 마찬가지죠. 여기 우리 네. 장교님들 계시지만은 그런데 왜 미어 셰이머 교수는 중국의 평화적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1등을 하겠다는 거는 중국은 1등하고 싶은 게 중국의 꿈입니다. 우리나라도 1등이 되면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꿈은 1등이 되는 건데 그것이 왜 1등이 되려 하느냐? 1등이 되면은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가 해결됩니다. 안보 문제가 해결돼요. 1등한테는 덤비는 나라가 없거든. 그래서 그건 그냥 1등이 아니라 패권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미어 셰이머 교수는 지구 전체 패권국은 없대요. 그렇지만 그 지역별로 그러니까 미국은 남북 아메리카 대륙 그러니까 서반구의 패권국입니다. 그러니까 서반구에서는 미국은 안보 위협이 아예 없는 거라. 멕시코가 덤비겠어요? 칠레가 덤비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안보라는 아주 제일 어려운 위협이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그 나라는 고립. 그러니까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난 관계 안 해도 살 수 있는 겁니다. 더 잘 살려고 이제 바깥으로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 한 방 맞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면 그거 하나 맞아야지. 아무리 비싸도. 그게 이제 패권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세계 패권국은 어렵고 지역 패권국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아시아 지역의 패권국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뭐 중국의 그건 정당한 꿈입니다. 그 이제 미어 셰이머 교수가 중국 사람이 무슨 잘못된 정치 이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 사람이 뭐 성질이 나빠서도 아니고 이건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하는 그 얘기죠. 그런데 그 중국이 패권국이 되면 미국의 패권주의가 손해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그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나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전부 그 정상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 둘은 결국은 아주 이 사람은 이제 전쟁까지는 말 안 쓰고 심각한 안보 경쟁을 할 것입니다. 안보 경쟁, 시큐리티 컴피티션이라고 그래놓고 그래서 그 사람 책 제목이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전부 뭐 이렇게 뭐 못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자기 국민을 위해서 하는데 결국 그것이 충돌을 불러일으킨다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평화적으로 이코노믹 인터디펜던스 그러니까 서로 우리 장 박사하고 나하고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했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이게 막 흐트러지니까 그 서로 무역만 하는 나라는 싸우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전쟁사라든가 그런 걸 보면은 무역 많이 하는 나라들이 서로 사실은 싸웁니다. 왜? 이익이 충돌하면 싸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역이 없는 나라는 아예 싸울 이유가 없지. 그것도 이제 우리가 국제정책 이론 공부하면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들으면은 맞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친한 나라들이 원래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한 나라는 이익이 부딪힐 가능성도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그러니까 긴밀해질 때 오히려 갈등 요소도 같이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좀 견강부회적일지는 모릅니다만 같은 정당 안에서 싸움이 더 격렬한 게 그런 이유겠군요. 이게 충돌. 그렇죠. 뭐 네. 그럴 수도 있겠고. 네. 그래서 그 경찰들이 그 뭐 살인 사건 나면은 뭐 누구 어떤 사람이 죽어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가까운 데서부터 수사를 펼쳐가는 겁니다. 우연히 지나다 모르는 사람한테 맞아 죽을 확률은 별로 없어요. 다 아는 사람. 이런 그래서 그 국제적지도 그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뭐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해야지 평화가 온다 그러는 것은 원칙적으로 틀리는 얘기입니다. 서로 모르고 거래 안 하면 싸울 일도 없어요. 지금 미어쉐이머 교수가 과연 중국은 평화롭게 부상할 수 있는가, 이 10장이 한국 독자들에게 주는 서문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중국의 부상이 한국에 그만큼 운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10장을 새로 써놓고 제가 이제 당신 책 내가 2판도 번역하는 그 행운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독자한테 뭐 이렇게 내가 그 1판 선문은 요번에도 낼 겁니다. 뭐 워낙 그 선문이 좋아가지고 그 2판 선문도 써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 답장이 짧게 왔어요. 2판이 한국말로 나와서 자기는 스릴드, 아주 흥분되게 기쁘다 하는 그 얘기죠. 그리고 10장 자체가 한국 국민에 대한 소문이 아니겠냐. 그래서 난 뭐 거기에 너무 적극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제 그 개인 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미어쉐이머 교수한테 하나 써달라고 그랬더니 10장 그 자체가 한국인한테 주는 선문이다라고. 그 10장은 제가 그 A4로 번역하다 보니까 A4 한 40장 정도 되더라고요. 책으로 하면 한 6, 70편 되는데 너무 쉬워요. 읽기가 너무 쉽습니다. 뭐 번역하는데 거의 뭐 낑낑거리지 않고 할 정도로 한번 나중에 나온다며 10장 한 번만 보면은 그게 그 좀 세계 대가가 세계 국제 정책의 대가가 한국 국민한테 주는 선물이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선전을 겸해서 그 내용을 조금만 소개를.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는 좋겠습니다. 자기 이론에 의하면은 중국하고 미국이 그 자기 이론은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 중에 공격적 현실주의 제3세대 이론인데 지금 뭐 두 나라가 전부 이제 자기가 세계 챔피언 패권국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 좋으니까 그래서 그게 갈등을 하니까 이제 심각한 갈등을 벌일 거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행동할 거냐 그랬는데 그 사람은 다 미국 편이 될 거라고 썼습니다. 옆에 있는 나라들은 다 미국 편이 될 거다. 왜? 중국은 심각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중국하고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이 못된 나라라서 잘못 지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옆에 있는 코끼리예요. 옆에 있는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우리를 잡아먹지 않아도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캐나다 사람들조차도 미국을 코끼리라고 그럽니다. 방에 있는 코끼리야. 근데 미국은 멀리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리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유일하게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좀 이 전통적인 국가랑 달라요. 그런데 그 중국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하기에는 그 여러모로 이렇게 그 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하고 동맹할 때 오는 위험이 제일 적은 게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지정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미국이 민주주의라는 측면이 있고 우리가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잘 받아들였다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더 노골적으로 둘 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거칠게 숨을 쉬는 그 무서운 동물인데 우리는 중국의 숨 냄새를 바로 옆에서 맡아야 되고 미국은 그게 좀 덜하죠. 그래서 그 미국이 이제 뭐 그 미어쉐이머는 지정학 이론도 해가지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미국 편이 될 거고 그래서 힘의 균형에서 미국이 중국한테 밀릴 가능성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패권으로 남는다는 얘기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심각한 갈등이 있을 거다. 그리고 거기 그런 말도 나와요. 중국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이 정지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경제 뭐 파탄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은 아시아에서도 손 뗄 수 있다.
왜? 그 문제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때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무섭지 않게 보더라도 한국한테는 그게 보통 나라냐? 근데 미국하고 동맹이 잘 유지되고 있을 때는 뭐 그 힘을 빌릴 수가 있는데 이제 혼자 만약 쓰게 되면은 그때 그 일판 소문에는 그때 한국은 핵무장도 고려해야 할 겁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판에서는 그 우리가 이제 미국이 따로 뭐 독립한다는 얘기가 그 책에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모든 국가들은 결국은 뭐 most라고 써요. most all이라고 났었어요.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편에 서서 중국과 밸런싱을 할 거다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만든 이론 중에 약소국들이 밸런싱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큰 나라를 했을 때 옆에 있는 큰 나라 무서울 때 옆에 있는 다른 나라랑 힘을 합쳐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론에는 우리가 일본하고 잘 지내는 거가 일단 이론적으로 맞는 겁니다. 또 미국의 힘을 빌려서 중국한테 대드는 거 그게 밸런싱입니다. 그런데 밸런싱이 좀 무서울 때는 가서 중국에 매달리면 됩니다. 그걸 밴드웨고닝이라고 그래요. 밴드웨고닝. 그러니까 두테르테가 뭐 이러고 필리핀 국방장관이 그 뭐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그 갈등하는데 필리핀은 거기서 뭐 미국 군함이 필리핀에서 떠나는 거 이런 거를 앞으로 허락을 안 하겠다 하는 거는 중국 쪽에 밴드웨곤 하는 겁니다. 밴드웨곤이라는 게 그 소방차 보면은 불났을 때 뒤에 사람들 매달려가지고 소방수 그걸 밴드웨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국제정치학에서 만든 말입니다. 밴드웨고닝, 밸런싱. 근데 밸런싱은 폼 나는데 위험해. 네. 그죠? 밸런싱 하려면 우리가 이제 중국한테 밸런싱 하려면 우리는 또 최전선입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소련하고 미국하고 싸울 때 맨 앞에서 밸런싱을 했던 나라입니다. 소련하고 싸울 때 맨 앞에 섰던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당시에는 상황이 나쁜데, 긴박하고 긴박하고 위험하고 소련이 지금 중국보다는 훨씬 더 무서운 나라고 군사적으로. 네. 근데 한국이 맨 앞에서 그 휴전선은 바로 미국이 말하는 프론트 라인, 네, 최전방. 그러니까 우리는 휴전선을 우리의 휴전선인데 미국은 그거를 라인 오브 더 글로벌 스트래티직 밸런스 이 휴전선은 미국과 소련의 지구적 차원의 전략 균형선입니다. 그래서 그 냉전 시대 때는 전쟁 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북한이 그 선을 깨는 게 전쟁인데 그거는 남한하고 북한 사이에 한국하고 북한 사이에만 형성된 전선이 아니라 미국하고 소련이 만들어 놓은 전선이죠. 훨씬 더 상부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은 정말 철벽선이라고 네. 얘기해도 될 정도로. 그래서 냉전 시대 때는 오히려 놀랍게도 스테빌리티, 안정이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냉전이 끝나가지고 미국이 이 선을 1950년, 60년처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이 말랑말랑해진 거죠. 그 말랑말랑해졌다는 것은 흩어지기도 깨지기도 쉬운 선이 되었다. 그래서 정말 그 구조적으로 보면은 냉전 끝난 다음에 한반도 안정이 전쟁 가능성은 사실은 더 높아진 것이죠. 냉전 시대 때는 미국이 한반도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왜? 소련이 요만큼이라도 더 가져가는 건 안 되거든. 자,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격화되는 경우에 그렇죠. 한국은 어느 한편에 확실하게 이제 서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제 이론은 뭐 제 이론이라기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미어쉐이머 교수 이론, 뭐 저는 그 이론을 지지하는데 한편에 서야 됩니다. 작은 나라가 네. 그 우리가 그 국제 정치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뭐 그 강대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때는 화가 나는 때가 있는데 그 대부분의 이론은 강대국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뭐 균형자, 밸런스 오브 파워 이게 그 약소국의 이론은 아니에요. 약소국한테 너도 이렇게 봐라는 이론은 아닙니다. 우리가 밸런싱을 조그만 나라가 밸런싱 하기는 힘들어요. 잘못하면 찢어집니다. 강대국이 밸런싱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정치학은 강대국 학자들이 만든 학문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이제 강대국 학자들, 그러니까 뭐 미국 학자들이 제일 많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 영국 뭐 이런데 거기에서 국제정치 이론도 재밌는 거는 그 약소국 학자들이 미국 가서 만든 이론, 그게 현실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주의 이론가들의 대표 선수들이 대부분 중부 유럽 출신이에요.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뭐 원로 중에 원로가 됐는데 키신저 같은 사람 90이 넘지 않았습니까?
한스 모겐소라든가 뭐 옛날 케네트 월츠라든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그 청춘 시대를 보낸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라가 막 찢어지는 거를 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전쟁만 나면 얻어 터지는 게 폴란드, 헝가리인데 그때 꼬마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미국 와서 미국 대학에다 자리를 잡으면서 그 아주 현실주의 대가들이 되는 거죠. 가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는 만약 미국 중국의 대결이 격화돼서 우리가 미국 쪽에 이제 줄을 섰다. 예. 이랬을 때 당장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네. 이제 그 한스 모겐소 교수가 이제 그 뭐 얘기했는데 국가 이익을 크게 나누면 네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국가 안보죠. 왜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죽는 건 안 되니까 아픈 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가 파워입니다. 파워. 힘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정책은 힘을 늘리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스페리티. 돈을 많이 버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국가들은. 그 네 번째가 프레스티지. 이게 가서 금메달 받아오는 거 또는 뭐 국격, 품격.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미군이 나가라 그러면 국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 미군이 나가면 그 돈을 우리가 써야 되니까 프로스페리티에 손해가 가는 겁니다. 번영의 손해가. 또는 시큐리티가 나빠질 수 있어요. 거기서 모게소 교수가 결정적인 언급을 하죠. 여기는 순서가 있다. SPPP, 시큐리티, 파워, 프로스페리티 그리고 프레스티지에는 순서가 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를 위해서 한 정책이 파워를 망친다든가 또는 시큐리티를 망치면 그건 잘못된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하면은 미국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한 편을 들으면은 만약 미국 편을 들면은 중국이 화가 내갖고 프로스페리티에 손해가 가지 않습니까? 시큐리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정책의 우선순위. 등가치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프레스티지가 그러니까 국가들은 꿀리더라도 어떤 때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대비다 죽는 것보단 그게 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외교 정책이 이게 뭐냐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라를 일단 죽이지 않고 살려놓은 거거든요. 그 중국한테 대들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 내가 너한테 조공을 바치고 살겠다. 그게 바로 프레스티지는 없어졌지만은 뭐 다른 거가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 중근의 국제 정치에서 그 트럼프 당선자와 예, 거기 지금 아까 지금 얘기 삐뚤어 대만 나갔는데 총통 간의 전화 통화 얘기 한번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거 나중에 그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부연된 거 새로 나온 뉴스는 그거를 대만이 노골적으로 계획을 하고 한 거예요. 대만이 로비스트를 고용했는데 그 대만 로비를 하는 그 최고의 인물 중에 하나가 밥돌이라는 그 미국 그 상원의원 출신이고 그 사람은 2차 대전의 영웅입니다. 지금도 한쪽 팔이 이쪽 팔이 이제 네. 있긴 있는데 네. 팔을 못 써가지고 이번엔 아주 많이 늙었더라고요. 네. 뭐 90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른쪽 팔이 이쪽 팔이 그 돼가지고 네. 그 사진에 보니까 네, 한쪽 그래서 이 팔이 사람이 네. 그 상원의원 할 때 여기다 그 만년필을 그 몽블랑 만년필을 들고 다니면서 그게 자기 그 사람의 등록 상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의 영웅이죠. 근데 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어요. 대통령 후보 나왔었죠. 네. 오바마한테 졌던가요? 클린턴한테 졌죠. 90년대. 오래됐죠. 네. 그때 이제 그 사람이 그 공식으로 등록된 대만 로비스트예요. 엄청난 거물이네요. 그럼 네. 그거를 트럼프 캠프에다 이제 찔러 놓은 거죠. 그 트럼프에서는 또 응답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모종의 그 전략적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뭐 해프닝이 아니라 대만은 대만 나름대로 그 이때 자기의 그 국제 정치적인 품격을 올리는 거죠. 아직까지 나라 취급도 안 받았는데 우리도 하나다 하는. 그리고 그 순수히 국가 이익만 치면은 미국이 대만을 그 뭐 도와줄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그 헛가비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데는 도덕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만이 우리 편인데 왜 우리 편을 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냐 아직까지. 그리고 저 공산당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국제 정치에 그 맞지 않는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 폭스뉴스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헛가비 정도 되는 그 트럼프의 아주 핵심 인물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제 미중 관계에
도덕적 요인까지 집어넣어가면서 이제 이 사태를 벌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군함도 270 지금 뭐 어떤 사이 272, 274 그래도 뭐 별로 관계없어요. 하여간 270여 척인데 그거를 350척으로 이제 당장 늘리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군함은 한 척 만드는데 10년 걸리기 때문에 계획에서부터 예산 짜고 뭐 하는데 뭐 한나에 몇십억짜리니까 돈으로 이제 그래도 그 느린다는 거가 중국한테는 그 뭐입니까 남진아 해지 그 군함이 와서 움직일 곳이 한 시청자가 양안 사이에 그러니까 메인랜드 차이나 중국과 대만 사이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혹시 없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얘기만 나오면은 그건 언제든지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성한 영토기 때문에 이게 신성한 영토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기는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그 요새 중뉴스 이렇게 보다 보니까 2015년에만 미국이 남진화의 그 퍼트롤, 씨 퍼트롤이라는데 군함도 가고 비행기도 가고 그러는데 700회 이상, 그 뭡니까 하루에 2번 이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보이지 않지만은 거기서 진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군함하고 미국 항공기가 700번을 거기를 그러니까 뭐 이제 몇 시간 그러니까 퍼트롤이니까 퍼트롤이 군사용어로 뭐 무슨 그러니까 초계 비행 초계도 되고 뭐 군함들 그러니까 그 우리는 그냥 모르지만은 그 뭐 막강한 것들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이 중국에서 그 보고서가 11월 하순에 나왔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 동향과 뭐 군사력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우시춘이라는 사람이 그 연구소를 낸 그 연구소의 소장인데 미국이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 안보를 그 위태롭게 하면은 하늘에다가 그 방공구역을 또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방공구역을 뭐 미국도 설치하고 많이 설치합니다. 국제법적으로는 그 뭐 불법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방공구역은 이제 전투기들이 올 때 신고하고 지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여객기도 신고하라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긴 생기는데 그걸 해놓으면은 이제 그 전쟁에 한 단계 더 가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여기다 큰 거 놓고 여기 지나가지 마. 이게 불법이든 아니든. 근데 미국은 지나가면은 나는 쏠 권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국제법에서 이제 전쟁 원인을 코즈밸리라고 이제 그 라틴어로 쓰는데 코즈밸리를 지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내가 여기 내 땅이라고 선언했는데 네가 지나가기야? 난 쏘겠어. 그러니까 그 한 단계 더 가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뭐 운명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힘이 세지는 한 이제 가다가 내려가면은 그 일은 다 눈 녹듯이 없어집니다. 타이완. 저희 이제 어려서 자유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자유중국이죠. 법돌 정도를 로비스트로 고용하려면은 거의 국가적인 노력이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대만이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회를 포착한 겁니다. 저 사람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잡은 거겠죠. 그래서 법돌 입장에서도 타이완의 입장을 지지하기 때문에 혹은 납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일을 맡은 뭐 거겠죠. 순수히 돈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 무기 사오고 이런 거는 그 돈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무기를 사는데 합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여기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동맹 거를 사주는 거죠. 왜? 전쟁 나면 그 나라가 와서 같이 싸워줄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 무기 살 때마다 이거를 뭐 프랑스제가 미제보다 요만큼 좋다 하는 거는 그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 났을 때 부품을 얘네들이 계속 만들어 줄 거냐? 무기는 뭐 언제든지 부품이 전쟁 나면 뭐 하루에도 몇 개씩 갈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따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공중급유기를 유럽제로 구입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 뭐 미국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겉으로는 말을 안 했는데 작년에 금년인가? 금년 여름이죠, 맞아. 공중급유기를 사오는데 공중급유기는 나르는 주유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들이 전투하다가 기름 떨어지면 걔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의 활동 반경이 뭐 2배, 3배로 늘어나죠. 그 공중급유기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프랑스제를 샀는데 유럽제죠. 이제 프랑스하고 그 에어버스에서 만든 건데 22대를 넣어줄 수 있대요. F-15 기준으로 22대에다 기름을 넣어줄 수 있는데 미제 보잉은 19대를 넣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거를 산다고 샀습니다. 1조 5천억 원 어치를 샀죠. 1조 4,800억인가 그래요. 돈 다 주면.
바로 며칠 있다가 일본은 전부 보잉으로 다 샀습니다. 누가 이쁘겠어요? 미국이 보기에. 그 세대 22대 전투할 때 세대 22대 19대가 무슨 큰 차이가 난다고. 그러니까 뭐 미국 국방장관이 뭐라고 그러진 않죠. 근데 소령 대령들은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알래스카에서 여름에 이제 우리 공군하고 미국 공군하고 하는데 미국 공군이 기름을 넣어줘서 가는 겁니다. 알래스카까지 전투기는 한 번에 못 가요. 옛날에는 여객기도 미국 갈 때 알래스카에 내려서 기름 넣고 하고 그랬죠. 그죠, 앵커리지에 내렸다가 앵커리지. 네. 요새는 뭐 그냥 한 번에 뉴욕까지 다 가지만은. 그건 항로가 바뀌어서 그런 거죠. 아니 그런 요새 거 거는 한 네. 그 12,000km 정도 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서울에서 그렇군요. 네. 뉴욕 정도 그냥 예. 가는데 옛날에는 저는 이제 유럽 갈 때 그 항로가 그래서 가서 이제 내려가지고 기름 넣고 그러고 그랬는데 공군 전투기들은 뭐 기름 탱크가 작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 번 넣어주는데 금년에도 이제 미국에 가서 훈련하는데 미국 장교들이 어떻게 올래 그랬대요. 기름 안 넣어주겠다. 어떻게 올래? 니들이 한번 와봐라 제주껏. 제주껏 한번.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소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거는 뭐 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저랑 같이 공부한 그 학자 중에 국방대학원에 계시는 최종철 박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무기 거래의 정치학이라는 그 제목으로 박사 논문을 받았는데 그 사람 결론 무기 거래는 경제학이 아니답니다. 경제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게 더 낫다. 그거는 무기 거래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청으로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영국 맨체스터에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니까 아까 이충근 박사님이 맨체스터 맨체스터 띠오리 얘기를 마무리로 좀 해야 되겠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요 지명에 체스터가 붙은 뭐 콜체스터, 치체스터, 맨체스터 이거는 로마 군단 기지가 있던 데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구나. 예. 맨체스터가 그 영국의 아주 중요한 산업 기지잖아요. 산업 중심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1815년 이후에 영국이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 1870년대부터 이제 제국주의 시대라는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 영국이 제일 먼저 바깥으로 나가는데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은 맨체스터에서 나오는 그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방직공업. 방직공업 뭐 가서 589 뭐 세 개를 석권하는데 그래서 맨체스터 띠어리가 우리 싸움하지 맙시다. 대신에 장사합시다. 장사를 하지 싸움을 하지 맙시다. 네. 그리고 장사를 많이 하는 나라는 전쟁을 덜 한다라는 그 이론이에요. 그게 이제 맨체스터 띠어리입니다. 네. 맨체스터가 많으면은 세상에 평화가 온다 그랬는데 요 맨체스터 띠어리를 이론처럼 이렇게 말을 쓰는 학자는 그 지오프리 블레인이라는 호주의 역사학자입니다. 지오프리 블레인이라는 사람이 그 코지스 오브 워라는 책을 썼는데 국제정치학자가 아니라 역사학자가 쓴 책인데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다 깨놓은 책이에요. 그거 나는 그 시카고 대학의 헌책방에서 샀는데 그거를 교과서로 전쟁론에서 교과서를 읽었습니다. 난 그게 교과서가 될 줄은 모르고 야 참 그 놀라운 책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맨체스터 이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건 틀리는 거로 나옵니다. 맞지 않는다. 이코노믹 인터디펜던스. 네. 경제 관계가 장사를 많이 하는 나라는 평화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장사를 많이 하는 나라의 평화가 꼭 더 높진 않다. 1차 대전이 언제 터졌냐면은 그 이제 국가들 사이에 경제적인 상호 교류 그거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나라의 GDP를 다 합쳐갖고 분모로 만들고 교육액을 다 합쳐가지고 했을 때 그것이 대표적으로 높았던 시점이 1914년입니다. 아마 그 시점이 지금의 그 세계화 시대랑 맞먹을 정도로 퍼센트가 높은데 그때 전쟁이 나는 거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 경제적 상호의존은 전쟁을 막는다는 그거를 이제 거기서 부정당했죠. 그 이론이 부정을 한 겁니다. 아니 이론이 아니라 팩트가. 이론적 토대가 무너져 버린 거네요. 이게 뭐 나라들이 이렇게 그 경제 거래가 많은데 전쟁을 하는구나 하고서. 저는 맨체스터 하면은 박지성 선수가 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생각나고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회고록을 펴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상대방 관중석에서 야유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야유하는 방송을 할 때마다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겠구나라고 스포츠 책조차 정치적으로 한번 해석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아니 가만있는데 아까 그 내가 약간 좀 미국 이 트럼프 행정부의 군인이 많은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에 대해서 지금 아직 내가 딜레마에 좀 빠졌어요. 얘 보니까 제임스 매티스라는 사람이 해병대 대장 출신이란 말이죠. 네. 매드독. 매드독 매티스. 그 미친 개라고 그러니까 그냥 막 완전히 이 사람은 뭐 정신없이 쌈꾼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국방장관이 됐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입니다. 국가에 충성을 바친다, 해병대에 충성을 바친다 해고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집에 책이 7,000권이래요. 사람이 매드독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학자입니다. 뭐 공부를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온건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클 플린이라는 사람이 그 육군 중장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국가안보 수석이 됐습니다.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이렇게 우리말로 치면은 청와대 안보 수석이죠.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는 국방장관이고, 그리고 요번에 국토안보부 장관, 미국의 그 홈랜드 시큐리티가 그 9.11 이후에 생겼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을 또 해병대 대장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존 켈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완전히 좀 더 중동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다 전쟁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완전히 전사들이죠. 워리어입니다. 워리어. 그렇게 이 사람들은 전쟁을 막 세게 갈 거냐. 근데 그 요번에 된 그 해병대 대장 존 켈리 대장은 아들이 죽었어요. 아프간에서. 근데 그 군인이 관직을 맡았을 때 씩씩하게 전쟁을 할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전쟁을 주저할까 하는 그 이론은 주저한다가 맞습니다. 주저한다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의 상식을 깨는 건데, 그래서 미국 국방장관을 군인을 안 시킵니다. 왜? 그러니까 미국 군인을 국방장관을 안 시키고 국무장관을 시켜요. 왜냐하면은 국방장관은 그래도 싸울 때 싸워야 되는 사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외무장관은 끝까지 외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무부 장관을 군인을 시키는 전통이 있는데 그걸 68년 만에 깬 겁니다. 이번에 군인을. 근데 이 사람이 세게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전쟁터의 현장에서 자기 부하들 죽는 걸 다 본 사람들이 그냥 엉멍덤멍 전쟁으로 갈 거냐, 이거는 아직 아직 판단이 안 서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막 읽고 그러는데, 이 마이클 플린 같은 사람은 육군 중장인데 책이 있더라고요. The Field of Fight. 그러니까 전쟁의 장, 그러니까 전쟁터 이런 전장터죠. 그러니까 전장이네 그냥. 네. 전쟁터지. 그 책에 그 오바마를 막 작사를 내놨습니다. 오바마를 뭐 완전히, 오바마는 적을 아이덴티파이 하게도 못했다. 적이 누굽니까? 레디컬 이슬람인데 그 용어를 못 쓰게 했죠. 그 용어를 트럼프는 막 썼습니다. 트럼프는 막말이 아니라 언론 자유입니다. 그거는 아무 말이나 이제 해도 돼, 정치가들이. 근데 적도 구분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느낌에 미국이 중동에다 신경을 많이 쓸 거는 분명해요. 그렇다고 중국에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중국은 전통적인 위협, 중동은 비전통적인 위협입니다. 이거는 새로 생긴 위협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할 텐데, 이게 아주 그냥 세게 뭐 그냥 완전히 전쟁으로 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좀 그랬을지는 조금 더 이 자료 같은 걸 더 구해봐야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세게 할까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남의 아들들인데 전쟁터에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통상 전문가죠, 김현종 대사 강의를 듣고 굉장히 기억할 오늘 만한 아침에 구절이 있다고. 우리 뭐 학자들도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김현종 장관이라고, 그 장관급이죠. 그 한미 통상 그 협정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 이제 강연을 내가 쭉 받아 적으면서 들었습니다.
피보트 에이샤. 그게 이제 우리는 오바마 거로 치는데 그 첫 번째 그 말이 나온 게 1904년 노일 전쟁할 때 그때 미국 외무장관이 한 말이래요. 근데 그거는 소련을 막겠다 뜻인데 궁극적으로 소련을 깨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동의합니다. 피보트 에이샤. 그리고 러시아의 남진을 차단하고 즉 러시아를 붕괴시킨다. 그게 이제 1980년에 붕괴가 됐죠. 미국 무서워요. 그리고 이 트럼프와 오바마의 트럼프하고 네. 이 사람은 재밌는 거가 자기도 트럼프가 되기를 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우리는 원한 건 아니야, 그죠? 네. 우리는 그 사람이 될 것 같다. 될 것 같던데. 될 것 같다라고 예측한 거죠. 될 것 같다라는 사람이 되니까 뭐 흥분은 안 되더라고요. 네. 그죠? 막 어떤 사람 화도 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트럼프가 되는 게 우리한테도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핵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클린턴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을 쓴다. 아주 재밌는 얘기죠. 나 여기 동의합니다. 어제 그 외교연구원에서 이제 국립외교원에서도 세미나를 하나 했는데 거기 발표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난 당신 주장에 동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15분간은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되도록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싶기 때문에 질문은 한 분의 하나로 한정하겠습니다. 쉬운 질문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손 들고 네, 김재성님. 네. 네, 지금 저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경제적 수준이나 민주주의 수준이 있는 문명 국가 중에서 지금 운명이 똑같은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하고 유럽의 프랑스거든요. 프랑스? 예, 지금 현직 대통령이 거기도 4% 5% 나와서 사실상 탄핵 위기가 있는데 이제 한국은 내년 대선에 사실상 보수가 실종된 이제 대선을 치러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유럽은 사회당 지금 올랑드 대통령이 뭐 불출마 선언을 했고 거의 이제 후보를 내세울 수 없는 정도 지경인 것 같은데 그러면 프랑스 대선은 극우하고 보수하고 이제 한다면 특히 그 마리 르팽 당수인 극우의 국민전선? 네. 구 후보가 만약에 그 결선 투표제가 있죠 프랑스는 그 결선 투표제까지 간다면 프랑스가 또 혹시 프렉시트라고 이게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그로 인해서 스코틀랜드 재독립, 그다음에 스페인의 카탈루니아 지방의 재독립 등등 유럽 지도가 혹시 다시 그렇게 소수 독립으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그걸 많이 질문 드려서 박사님이 좀 해주시길 바랬는데 안 하셔서 제가 드립니다. 그게 이제 국내 정치랑 좀 관련된 문제인데 뭐 프렉시트로 간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당분간의 대세입니다. 당분간의 대세. 이건 뭐냐면은 이제 쭉 바로 가는 건 없어요. 가다가 굴곡하면서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쉬었다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더라도 쭉 떨어지지 않고 이러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다가 지금 삐꺼덕하는 그 세계화로 갑니다. 결국은. 근데 이제 세계화로 가는 사이에 그 피해를 입었다기보다도 덕을 보지 못한 일부 세력이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당분간 시켜주고 가야 되는 그 문제에 각국이 다 봉착을 한 겁니다. 미국도 봉착했고 프랑스도 봉착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계화의 시대는 그러니까 국경이 없는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국경이 없다 보니까 뭐 중국 노동자하고 미국 노동자랑 경합해서 미국이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미국은 58,000불 버는 나라고 월남은 2,000불 버는 나라인데 58,000불짜리 월급쟁이하고 2,000불짜리 월급쟁이하고 어떻게 게임을 하겠습니까? 시장을 터놓으면은. 그 이제 막자라고 나오는 것이죠. 막자라고. 그 TPP는 미국은 58,000불인가 그렇죠? 월남은 2,000불이 채 안 됩니다. 그 미국 그거 막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니? 5만불짜리 월급쟁이하고 2,000불짜리랑. 그러니까 안 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근데 그것이 영원히 안 하는 건 아니죠. 왜? 미국에 자동차 만드는 사람만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또 뭐 그걸 사옴으로써 이득 보는 보통 사람들을 생각해야죠. 우리나라에
쌀을 안 사오면은 쌀 사오면 농부들은 큰일 나지만은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싼 쌀 먹잖아. 그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그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선견지명이 있으면은 앞으로 미국 쌀을 어차피 사오게 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농부들을 줄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거 하세요 하고서 지원금도 줘가지고 그걸 미리미리 했으면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냥 그냥 신토부리 막 얘기하고 세계화하고 신토부리가 같이 써 있으니까 말이 안 되더라고. 간판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요. 정반대인데. 민주공산당 같은 얘기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뒤에 먼저 손 드시죠. 네, 교수님 책을 읽다가 제가 몇 장에서 에이미 추아 교수가 쓴 제국의 미래라는 책이 잠깐 에이미 추아. 전략적 관용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서 그 책을 사서 얼마 전에 다 읽었는데 마지막 장이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게 08년인가 09년에 나온 책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반이민 정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 교수가 상당히 걱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그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게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었던 게 뭐 90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에서 일어났던 기업, 구글이나 뭐 이런 기업을 보면은 그 핵심 멤버 중에 52% 정도가 외국 이민자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재 이렇게 미국이 일국 체제가 되면서 세계의 민주주의와 미국의 체제를 강요하면서 가뜩이나 미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트럼프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이민에 대해서 물론 제가 트럼프 책도 봤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 사람이 합법적 이민에 대해서 건든 적이 없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이민 자체를 반대한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과연 미국 시민권에 대한 그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면 현재 그 미국이 장점이었던 세계 인재들을 딱 모으는 그런 것들이 많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한번 예전에 방송에 다루셨던 게 우리나라도 이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뭐 한국 시민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에미 추아가 강대국의 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포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 적군을 잡으면은 그 로마 시민으로 막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제국의 기본이죠. 접착제로 보내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의 딜레마는 저거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만든 방식이 틀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네가 매일 우리는 특이하다 그러는 거가 미국은 만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만들지 않았어요. 생긴 나라입니다. 우리 뭐 할아버지 올라가면은 뭐 2000년 3000년 올라가면은 우린 다 같은 사람이지. 아버지 할아버지가 같아요. 근데 미국은 1700년대 전 세계에서 온 그 혼합이 섞여가지고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그 하나의 그 단단한 실체로 뭉치려면은 위필링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위필링. 우리가 한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우리는 우리. 그러니까 뭐 축구샵 할 때 보면 미치잖아요. 그때는 뭐 다 우리 아니야. 그 위필링이 없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의 위필링의 근거는 할아버지가 같다예요. 근데 미국만 손자가 같답니다. 그게 미국의 무서운 점이에요. 다른 나라는 공통의 역사, 미국은 공통의 미래. 미국은 그 다른 나라는 공통의 선조, 미국은 공통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은 영국, 독일이니까 전쟁했지. 그쵸? 우리 손자들은 다 미국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방송에서도 몇 번 했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짬뽕 돼가지고 하나가 나오는 나라입니다. 다원이 아니에요. 멀티컬처가 아니라 완컬처입니다. 아메리칸 컬처. 그러니까 전 세계가 모여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다 와서 미국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문제는 영국, 프랑스, 독일 회교도 와서 영국, 프랑스, 독일 회교도가 그냥 와글와글 사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다 와서 아메리칸으로 살아야 돼. 거기서 이제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무슨 포용이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저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 거가 미국은 멀티컬처럴 소사이티가 아닙니다. 아메리칸 컬처 그 완 컬처의 사회예요. 그래서 미국 국가 문장 보면은 그 독수리가 딱 뭐 이렇게 거기에 이 플리부스 운움 여럿이 하나로
근데 지금 미국 좌파들이 여럿으로 그건 미국이 아니죠. 그거를 지금 깨겠다고 트럼프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 소수 인권, 뭐 소수파 권리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그 여럿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더 이상 미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국의 이민 정책은 멜팅폿, 용광로처럼 하나로 녹이는 거고. 그죠, 아무나 와라. 네. 그 대신에 너네들은 여기서는 미국인으로 살아가야 돼. 근데 미국 좌파들이 지금 지향하는 이민 정책은 샐러드 바. 그러니까 그렇죠. 한 볼에 담겨 있긴 하지만 각각의 맛을 그대로 그렇죠. 재료들이 그게 이제 내내는. 미국의 문화 전쟁이었던 겁니다. 또 뭐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미국은 아무 종교나 믿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건드리면은 또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참다가 분노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그 트럼프가 포용을 깨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일리갈이라는 말만 나오지 자기도 이민인데 자기 부인은 뭐 태어나가지고 이민을 아예. 네. 아 그러고 보니까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미국 밖에서 태어난 것도 거의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슬로베니아 그죠? 여자죠. 예. 그 영어가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태어난 영어가 아니잖아요. 영어 잘하긴 잘하지만 네. 태어난 영어는 아닙니다. 동구권 영어 액센트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자, 10분 남았는데 질문. 네. 그 미국의 실업률 관련돼 갖고 지난주 이게 가져왔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와 있던 자료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파란색은 민주당 정권 때 그 실업률을 나타내는 거고요. 빨간색이 이제 공화당 정권 때 실업률을 나타내는 건데 보면 로널드 레이건 때가 가장 공화당 때는 좋았었고 그 나머지는 거의 뭐 실업률이 다들 높아요. 보면 조지 W 부시 때도 그랬고 다 보면 그다음 아이젠하워 때도 보면 6.1%까지 올려놓고 조지 케네디 넘겨줬고 지금 버락 오바마가 이제 40.6% 실업률을 만들어주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한테 넘기거든요. 가장 좋은 상태에 미국의 지금 경제 상태를 만들어놓고 도널드 트럼프 넘기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이 상태를 받아서 로널드 레이건 같이 이렇게만 한다 하면 다음 재선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그대로 답습해서 이게 올려버리면 또 다음 재선에 또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떻게 숫자만 봤을 때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닌데 이 숫자가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 지금 미국 캐리어를 멕시코로 안 보내고 미국에 잡아둔 거 그거에 대해서 공화당 내에서도 비난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공화당의 그 자유주의 무역이 어긋난다. 그래서 뭐 이제 2,000명이 해고될 건데 1,100명은 해고 안 시키는 거로 이렇게 했는데. 아, 그 에어컨 만드는 그렇죠. 에어컨 만드는 캐리어 큰 에어컨. 근데 그거 왜 정부가 다 개입하냐? 그 회사 사장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직업 실업률이 앞으로 문제는 외국이 뺏어간 데가 아니라 기계가 뺏어갑니다. 기계. 너무 자동화가 자꾸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10명이 하던 일을 이제 혼자서 하는 거예요. 기계가 옆에 있고 그 뭐 로봇가 다 해주니까 그런 거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옛날 일을 하던 사람이 뭐 컴퓨터 잡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 직업 퍼센트에 대해서는 그 경제학자들끼리도 막 논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줄이냐, 어떻게 늘어난 이유는 뭐냐,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건 뭐 저는 전문 분야는 안 되니까 여기 뭐 권위 있는 데도 뭐 이거 보니까 근데 전쟁한 대통령이 다 올라가네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전쟁한 대통령 때가 쭉 올라가고 전쟁 안 한 대통령이 또 내려가고.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캐리어 에어컨이 원래는 인쇄기 보조기로 발명된. 아 그렇습니까? 네, 잉크가 빨리 마르라고. 네.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발명됐던 기계라는 그 글이 생각납니다. 아까 또 질문하시겠다고 처음에 저쪽에 하셨던 분이 있는데 질문하시겠습니까? 아니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들이 미국 가서 이제 그 트럼프 참모들을 만났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취임한 직후에 혹시 트럼프 쪽에서 이렇게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약간의 좀
러프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 돈 패닉 하고 몇 번을 강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왜 들어서자마자 돈 패닉이라는 말을 갖다 왜 굳이 강조를 할까? 그래서 이 트럼프 스타일 자체가 원래 처음에 나갈 때 세게 나갔다가 나중에 살살 달래가면서 이렇게 뭔가 일을 해결하는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라고 볼 때 취임하자마자 좀 북한하고 좀 시끄럽게 뭔가 일을 벌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요번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혹시 다음번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좌측 대통령이 됐을 때 혹시 미국과 뭔가 계속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태까지는 그래도 한국하고 잘 공조를 했는데 혹시 그때 가가지고 그래 그러면 알았어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좀 그 균열이 깨지면서 미국이 독자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상황의 진전을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를 보고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그 저 미사일에다가 그 뭐 인공위성을 한번 더 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행동이 안 쏘고 그냥 버텨본다 그러면 좀 더 다를 거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좌우파라기보다도 민족주의적이냐 아니냐 쪽으로 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미국이 상당히 선호하는 정책을 다 해준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말을 다 그렇게 뭐 잘해준 대통령이라고 인식하지는 아마 않을 것 같아요. 네, 한일 관계라든가 한일 관계에도 참 뭐 중국의- 그 잘 안 하고 중국하고 좀 가까이 지냈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뭐 좌우로 할 때는 우인데 그 미국한테 뭐 이렇게 기분 좋은 거냐 했을 때는 모르죠. 그 제주 해군기지 그저 노무현 대통령 제주 해군기지 평택 FTA 이런 거는 그 좌우를 떠나서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대통령 될 때는 좌였는데 나올 때는 우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그때 또 상황을 봐야 되죠. 이제 뭐 안보가 위협해지면은 어느 대통령이 미국 보고 가라고 그러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뭐 국제 정치는 하루에도 변해요. 9.11 다음 날은 그 이전에 나온 거 가지고 설명이 다 안 됩니다. 그죠? 혹시 미국에서 북한의 핵을 네, 저희가 네 다른 분께 혹시 여성 방청객 중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분 질문하실 분. 네. 궁금한 게 저도 정규제 TV 이렇게 보는데 저기 그때 정규제님께서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미국 쪽에 확실하게 서야 된다. 트럼프는 그 우리 편 적편 피하 부분이 강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기 네. 때문에 지금 지금까지 대통령과 다를 것이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애매하게 있으면은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또 요번 저런 사드 배치 문제 그런 것처럼 만약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은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그게 그 원래 내가 그 지난 여름에 조선일보랑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내가 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한국이 미중 등거리게 하면 가랭이만 찢어진다. 아예 그 큰 제목을 그렇게 썼더라고. 뭐 좀 제목이 너무 격한데 그래도 내가 말한 투가 그쪽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편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안 싸우면은 양쪽 편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서로 싸우는데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보다 세지 않는 한 한쪽을 택해야 되는데 한쪽을 택할 때 어디 택하는 거는 정말 노골적으로 보면 이길 나라 편을 택하는 겁니다. 이길 나라 편.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중국이 이기는 게 확실해요. 그러면 난 중국 편 들자고 오늘 얘기할 겁니다. 미국이 이길 게 확실하다 그러면 미국 편 들자고 얘기할 거고. 근데 나는 미국이 이길 것 같다고 여러 가지 다 봤을 때 미국이 질 수가 없죠.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이 평화적으로 2등이 되지 않습니다.
평화적으로 2등이 될 수 없는 전략 문화를 가진 나라예요. 근데 그거는 미국뿐이 아닙니다. 영국도 그렇고 1등짜리들이 평화적으로 자리를 양보한 역사가 없어요. 지구 역사에. 네, 역시 인간사나 국제 정치나 현실은 언제나 냉정한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역사가 증명. 저 에드워드 앤 러드왁이라는 교수가 The Rise of China vs vs 대죠. 그러니까 엔드가 아닙니다. 대 로직 오브 스트래티지 전략의 논리. 중국의 부상과 전략의 논리. 가서 막으라가 전략의 논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덧 아쉬운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이충근의 국제정치 2016년 12월 10일 공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